이것들은 당신이 몰랐던 50가지 미친 국방부 기밀 해제 비밀입니다. 50번째입니다. 펜타곤과 원자폭탄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는 레슬리 그로브스 중장이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2차례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한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로브스는 1931년에 공병대 본부에 임명되었고 특히 본부 군사부서의 보급과를 맡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책을 맡은 그는 1941년 펜타곤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건설 프로젝트가 전쟁에 실제로 참전하는 것보다 덜 평화로웠다고 농담했습니다. 분명히 원숭이 손의 손가락 하나가 구부러진 셈이었죠. 왜냐하면 그 임무가 끝난 직후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감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진 극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게 펜타곤 기록 보관소 49번에 묻혀있는 가장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펜타곤은 지옥의 바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거칠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할 데 없는 군사 단지는 거대한 빈 들판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주로 해방된 노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번성하던 지역인 이스트 알링턴을 매입했습니다. 더 잘 알려진 두 동네는 퀸시티와 헬스 바텀이었습니다. 후자는 전설적으로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펜타곤 건설로 150가구 넘는 가족이 집을 잃었고 상황을 더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펜타곤은 결코 오래갈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은 임시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브라이언 B. 소머펠드 육군 준장이 1940년대 초 펜타곤의 가장 초기 형태를 구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앞날을 내다보고 전쟁부를 위한 새로운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그 건물이 창고, 사무실, 병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머펠의 계획은 승인되어 1941년 9월 11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묘한 우연으로 펜타곤은 건설이 시작된 지 정확히 60년이 지난 날인 9.11 테러 당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노력을 알면 임시라는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됩니다. 47번 펜타곤 건설에 동원된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펜타곤처럼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인력과 원자재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16개월 넘게 1000명의 건축가와 14,000명의 기술자들, 이 교대 근무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들은 43,000톤의 강철과 68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미국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중 하나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숫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국방부가 거의 무기로 사용할 뻔한 46번 이야기를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원자폭탄 대신 폭발하는 박쥐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펜타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국방부, 즉 DOD와 그 산하의 모든 미국 군대를 가리키는 약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IA가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로 더 유명하지만 국방부도 그 못지않게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으로 치과의사이자 발명가인 라이틀 애덤스 박사가 박쥐를 극도로 싫어해 황당한 계획을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박쥐의 소이탄을 달아서 일본 상공에 풀어 대량살 상무기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해군은 이 작전을 프로젝트 엑스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건축물은 주로 나무와 종이로 지어져 박쥐 폭탄이 이론상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쓸모없었습니다. 칼스베드 공군기지 실험 중 박쥐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기지 절반에 불이 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박쥐를 이용한 전쟁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것은 미국 군대가 일본 제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 시도한 두 번째로 악당스러운 방법에 불과합니다. 45번째입니다. 미 국방부는 거대한 인공 쓰나미로 일본을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쓰나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일본은 높은 지진 활동으로 인해 특히 쓰나미에 취약한 편입니다. 1944년 미국과 뉴질랜드 군인들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가 프로젝트 C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안에서 통제된 폭발을 일으켜 쓰나미를 만들어내고 그 쓰나미로 일본의 모든 해안 기지와 도시를 쓸어버리려는 교활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뉴멕시코 사막에서 핵실험이 있었고 이후 실험들은 수중 핵 폭발이 쓰나미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국방부의 아이디어가 해안선 파괴만은 아니었고 일부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나 나올 법했습니다. 44번입니다. 브릴리언트 페블스는 냉전 시절 국방부가 추진한 가장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전멸 위기 상황에서는 핵 방어 예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대행무기부터 레이저, 심지어 사이버 전쟁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릴리언트 페블스만큼 기상천외하고 기묘하게 천재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페블스는 작고 비폭발성 미사일로 각각이 핵미사일이 접근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과 다른 많은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페블스가 지상에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일찍 발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층 대기에서 대기하다가 필요할 때 목표를 향해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수하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무기였기 때문에 폭발물이 아니라 충돌 자체만으로 모든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실현 가능한데 각각의 무기는 초당 약 5마일, 즉 소총 탄환보다 약 10배 빠른 속도로 목표물에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핵무기로 생각한 몇몇 아이디어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43번째로 국방부는 지금까지 상상된 것 중 가장 위험한 핵무기를 고안했습니다. 전략공군사령부의 주도해 국방부는 LGM 118 피스키퍼를 만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증기를 이용해 사일로에서 발사되지만 목표 지점으로 향하는 도중 10개의 서로 다른 무시무시한 핵탄두로 분리됩니다. 그것들은 정밀한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핵무기에 관한 흥미로운 비밀에 있어서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2번, 미국은 그린란드의 비밀 기지 아래 수백 개의 핵미사일을 숨길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엄청나게 음산한 암호명은 아이스-1 프로젝트나였습니다. 이 계획은 그린란드 빙상 아래 터널 네트워크를 건설해 모두 캠프 센츄리라는 기밀 연구 시설과 연결하는 것이었고, 이 기지는 원자로로 운영되었습니다. 계획은 캠프 센츄리와 인근 피스트 클린치 아래로 터널을 계속 뚫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최대 600기의 핵미사일을 얼음 아래 숨겨두고 발사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 계획은 1996년의 불안정한 얼음 상태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덕분이죠. 하지만 국방부의 일부 부서는 이 모든 41번 계획보다 훨씬 더 미친 핵폭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핵폭발을 추진 시스템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불과 1년 뒤인 1946년에 말이죠. 미국은 이미 핵에너지의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했고, 그중 가장 황당한 제안은 며칠간 공중에 머무는 핵 추진 항공기였습니다. 그리고 핵 펄스 추진 실험인 오리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핵폭발을 우주 엔진으로 사용하는 섬세한 기술이었죠. 그 아이디어는 우주선 뒤에 핵폭탄을 터뜨려 그 폭발력으로 우주선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왜 의심스러운지 굳이 설명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비밀스러운 역사 속에서 아마도 모든 것을 능가할 만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0번입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로 위성 경쟁에서 승리한 후 국방부는 달에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미국은 체면을 지키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미친 듯한 힘의 과시를 계획했습니다. 프로젝트 A119가 등장합니다. 미국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달 표면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키는 계획이었죠. 결국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달 착륙으로 폐기되었지만 닐 암스트롱 대신 핵폭탄이 달에 떨어진 타임라인이 존재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임무가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임무들은 그냥 잘못된 것이었죠. 39번입니다. 미군 정보부는 역사상 가장 역겨운 임무 중 하나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스파이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정보팀과 협력하여 타마리스크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소련 영토의 몰래 침투에 사용된 화장지와 잘린 사제들을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소련 장교들은 공식 지급품에 화장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종종 중요한 문서를 화장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들은 병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리고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학무기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사용해서 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정보 업무는 정말 매력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죠? 뭐가 매력적일까요? 외계인 38번입니다. 미국 공군은 UFO를 조사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먼저 1948년에 프로젝트 사인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소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에는 똑같이 음산한 이름의 프로젝트 그러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블루북이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1952년에 시작되어 12,600건이 넘는 미확인 비행 물체 보고서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늘만 볼 때 군대는 우리 주변에서의 일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7번입니다. 미 공군은 소련의 알래스카 점령에 대비한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5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아 만약을 대비해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바로 워시톱 작전 오퍼레이션 워시톱이 되었는데, 이 작전은 소련이 알래스카를 점령하더라도 미군 요원들이 알래스카에 남아 저항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잔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침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곳까지 계획하게 됩니다. 36번째 미 육군은 달에 군인을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이 전혀 과도하지 않은 작은 계획은 호라이즌 프로젝트, 피로젝트 호라이즌 라고 불렸으며 오늘날 가치로 약 5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실제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소련을 감시하기 위해 달 표면에 관측 기지를 세웠을 것입니다. 이 기지는 결국 무기를 보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미국이 달에 한 명의 인류도 보내기 전인 195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소름 돋게 하는 장소를 우연히 만들었습니다. 35번입니다. 미국 공군은 멕시코 한가운데 신비롭고 저주받은 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치와와 사막에 위치한 마핌이 침묵지대는 음모론의 온상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라디오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추측하는 사람들은 외계인부터 유령, 심지어 멕시코판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온갖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실제 진실은 미국 공군의 실수였습니다. 1970년 방사성 물질을 실은 아테나 V123D 로켓이 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은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첨단 기술 실수 전에도 군대는 오래되고 기이한 실험, 즉 실험 번호 34번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육군은 10년 동안 낙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1856년부터 1866년까지 미국 육군은 미국 남서부에서 낙타를 대체 운송수단으로 시험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실험은 남북전쟁이라는 작은 사건으로 중단되었고 미국 육군은 다른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운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무기를 손에 쥘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3번입니다. 미국 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반군들에게 주기 위해 F-45 리버레이터라는 특별한 총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권총은 적 후방에 투하되어 일반인들이 나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권총은 나치 점령군을 불안하게 만들 심리전 도구로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누가 자꾸 치명적인 권총을 숨겼는지 몰라 그들이 불안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만약 이것이 절박한 전시 발명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것은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32번 미 육군은 비둘기가 유도하는 폭탄 아이디어를 연구했습니다. 이 계획은 행동주의와 심리학의 아버지인 브루스 프레드릭 스키너가 고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컴퓨터 유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서 비둘기 유도 시스템이 비교적 비실용적으로 느껴져서 이 계획은 폐기되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을 발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발사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1번째입니다. 미국은 1930년대 예부유식 항공모함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들은 에크런급 비행선이었는데 여러 대의 비행기를 실을 수 있는 거대한 비행선으로 비행기들이 곧바로 공중으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추역된 지 2년도 안 되어 바다에 추락하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꽤 멋진 아이디어였죠. 미국 군대와 쿠바의 번개 라운드 30호회입니다. CIA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시도했지만 처참히 실패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그스만 사건 이후 JFK는 CIA가 모든 중훈사 활동에서 손을 떼길 원했고 국방부를 불러들였습니다. 대신 그들은 필리핀에서 미국 작전의 일환으로 뱀파이어 공격을 조작했던 에드워드 랜스데일 준장을 투입했습니다. 쿠바를 무릎 꿇리기 위한 기상천외한 계획이 담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아이디어 중 하나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9번입니다. 미군은 쿠바인들에게 무료 탑승 작전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리라이듬 작전은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우호적인 몇몇 국가들과 좋은 조건의 거래를 맺으려는 군의 계획이었습니다. 미 공군 조종사들은 쿠바 상공을 비행하며 그 나라들로 가는 편도 티켓을 뿌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탈출을 유도해 쿠바의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디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서류 폴더 안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현실적으로 들린다면 다음 계획은 더 허황된 생각이었습니다. 28번입니다. 그들은 또한 쿠바 군인들이 어떻게든 탈영하도록 만드는 계획도 세웠는데 이 계획의 이름은 창의적으로 작전 디펙터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모호한 정보 수단을 이용해 쿠바 군인들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미국으로 탈영하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대단한 아이디어지만 실제로 의도만 밝혔을 뿐 확실한 계획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계획은 총알이나 폭탄과는 관련이 없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쿠바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27번입니다. 국방부는 쿠바의 연료에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오래된 수법은 폴업 작전이었는데 랜스데일이 쿠바 공군에 공급되는 소련 연료에 생물학제를 섞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생물학제가 빠르게 증식해 연료를 망치고 엔진 고장을 일으킬 것이었고 쿠바인들이 그 책임을 러시아인들에게 돌리길 바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국방부가 실제 쿠바의 공격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편리한 악당만 있으면 됐습니다. 26번입니다. 존 글렌 우주비행사가 미국인으로 세 번째 우주에 나갈 준비를 할 때 국방부는 그의 우주 사망을 쿠바 책임으로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기계 고장으로 끔찍하게 죽는다면 그들은 데어티 트릭 작전으로 단순히 쿠바를 탓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쟁 노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우주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비난을 분명히 덜어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모든 작전이 악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어이없을 정도로 멍청했죠. 25번입니다. 국방부는 쿠바 국민을 낙담시키기 위해 카스트로를 뚱뚱하다고 망신 주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 랜스데일은 이게 가장 멍청하고 쓸모없는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됐습니다. 어떻게든 호화로운 집안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달라붙어있는 뚱뚱한 카스트로의 사진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쿠바 전역에 배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카스트로가 쿠바 음식을 먹으며 살이 찌는 반면 평범한 쿠바인들은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카스트로가 다음 텔레비전 연설에서 평소처럼 나타나면 쿠바 사람들이 그 사진이 가짜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를 무너뜨리려던 모든 군사 계획이 멍청했던 것은 아니며 일부는 매우 사악했습니다. 24번입니다. 노스우드 작전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스우드 작전은 미국 군대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것 중 가장 역겨운 제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마이애미 등 미국 도시에서 쿠바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조작된 테러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로 가득 찬 배를 침몰시키자는 제안까지 했는데 이는 대중의 분노를 유발해 미국의 쿠바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양심 없는 대통령이 있었다면 미국 군대가 마이애미에서 폭탄 테러를 벌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면한 것이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3번 미국 군대는 나치 과학자들이 처벌을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에서 미국은 나치 전쟁 기계의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빼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V 로켓의 창시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나치 과학자들은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과거가 용서되었습니다. 다음 스캔들은 미국이 누구를 고용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실험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2번 비윤리적인 약물 실험을 사람들에게 한 것은 CIA만이 아니었습니다. MK울트라가 모든 악명을 얻었지만 미 육군 화학부대 역시 덜 알려졌지만 여전히 악명 높은 에지우드 아스널 인간 실험으로 따라잡았습니다. 6,7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수십 년에 걸쳐 살인, 머스터드 가스, 리세르그산 디에티라미드 등 250가지가 넘는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이후에 훨씬 덜 사악하지만 똑같이 분노를 자아내는 21번째가 있습니다. 2025 연하원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펜타곤에는 많은 사기가 존재합니다. 국방부는 2017 회계연도부터 2024년까지 약 108억 달러의 확인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5년군의 회계연도 예산이 8,93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를 눈치채지 못하게 훔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음 부분은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20번 미국 군대의 전쟁 범죄 번개 라운드 시간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에서 강제 수용소 운영을 도왔습니다. 1901년 미국 군 장교 제이 프랭클린 벨은 필리핀의 2개 주에서 작전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벨은 포로로 잡힌 반군들을 수용하기 위해 잔혹한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고 그곳에서는 학대, 질병, 집단 처형이 만연했습니다. 전쟁이 숫자가 아니게 되면 그것은 전리품으로 변합니다. 19번 미국 군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위키피디아에 따로 페이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해골은 특히 인기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심지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도 일본군 병사의 뼈로 만든 편지칼이 선물로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잔혹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은 더했습니다. 18번입니다. 스피드 익스프레스 작전에서는 보병, 매복 공격, 그리고 대규모 공습을 혼합하여 베트남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미국은 1만 명이 넘는 베트콩 전투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측에서는 그중 최소 3,000명이 민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조차 아직도 불편해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다음에 나올 17번입니다. 타이거 포스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부대 중 가장 잔혹한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 45명으로 구성된 부대는 전쟁이 끝난 후 고문과 민간인 살해를 포함한 수많은 전쟁 범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귀를 전리품으로 수집하고 죽은 적의 두피를 벗기며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또한 너무 끔찍해서 여기서 설명하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이 삭제될 정도의 일들도 저질렀습니다. 이제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
마치 영화 대본에서 나온 것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미국 군인들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기 이틀 전 베어마흐트와 함께 싸웠습니다. 이 전투가 종종 가장 이상한 전투로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아이터 성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포로들이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져가던 중 SS 충성파들은 성을 습격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보호하던 베어마흐트 병사들, 미군, 프랑스 포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미군, 프랑스 포로들, 그리고 베어마흐트는 SS의 침공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마치 전쟁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 같지 않은 이야기로 말하자면 다음 전투는 심지어 적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암입니다. 1942년 미 공군은 무인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고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전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본 제국의 공습이 LA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연히 미군은 전력을 다해 방역했지만 사실 일본군의 공격은 없었고 혼란스럽고 일방적인 전투 과정에서 잘못된 경보였던 것입니다. 3명은 교통사고로 2명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잘못된 경보 이후 공군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4번 콘스턴트 작전. 배그는 소련에 맞서 조종사들의 실력을 유지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공중전의 기술을 유지하고 미군 조종사들이 항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공군은 비밀리에 주요 소련 전투기들을 모았습니다. 조종사들이 직접 전투기를 조종해 적의 전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것을 위해서 감시하는 첩보 활동 계획 13번입니다. 공군은 국제우주정거장이 계획되고 건설되는 동안 비밀 우주 첩보 기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은 소련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할 유인궤도 실험실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첩보 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어둠을 보기 전 취소됐습니다. 일부는 적 감시용이었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미국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2번입니다. 해군은 일부러 베이 에어리어를 오염시켰습니다. 1950년대 시스프레이 작전에서 해군은 CIA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악한 실험을 하려는 시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는 해군 함정들이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의 병원균을 살포해서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실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군은 데이터를 얻었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세균 감염을 겪었고 자신들의 세금이 이런 고통을 자초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생물학 실험에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밀 실험에서는 환생이 가능한지 알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왜 군 정보 요원들이 게이트웨이 프로세스라는 신비한 실험에 참여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야망은 훨씬 더 나아가 비실험자의 인식을 물리적 영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이 성공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약속했습니다. 순수한 악몽 같은 프로젝트를 원한다면 다음 실제 존재했던 10번 프로젝트는 문서도 남아있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미국 공군은 1950년대 3년 동안 무덤 도구를 후원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선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비윤리적인 실험은 핵 방사능의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그들은 관련된 가족들의 허락 없이 사망자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여기 덜 충격적이지만 어쩐지 여전히 듣기 괴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펜타곤은 형편없는 위장복에 어이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낭비했습니다. 2017년 펜타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위해 위장복에 무려 2,800만 달러를 쓴 일로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군복이 초록색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형의 80%가 모래사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방장관이 마음에 들어 그 색을 골랐다고 하자 한 비평가가 신랄하게 반박했습니다. 제 걱정은 국방장관이 보라색이나 분홍색을 좋아했다면 어땠을지입니다. 국방장관이 그 무늬가 예쁘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패션이라는 명목에 2,800만 달러의 국민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디스토피아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듯합니다. 8번째로 펜타곤은 먹을 수 있는 로봇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이터라 불리는 악명 높은 에너제티컬리 오토노머스 택티컬 로봇은 바이오매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으로 이 로봇은 유기물을 먹고 소화해 연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터 제작자들은 이 기계가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살인 로봇보다 더 무서운 것, 전쟁을 일으키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군은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의 일부를 조작했습니다.
이 미 해군 함정 공격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권한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공격에 대한 대중적 설명의 일부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레이더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노스우즈 작전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믿기 힘들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상상해내는 무기들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6번 펜타곤은 삼각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M29 데이비 크로켓 무기 시스템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작은 핵무기 운반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기는 끝에 작은 핵탄두가 달린 바주카포처럼 생겼습니다. 이 무기가 널리 쓰였다면 전장은 훨씬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군사 비밀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고 어떤 건 정말 기발했습니다. 5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펜타곤은 일본 스파이 교란을 위해 미국 원주민 암호 통신병을 고용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암호의 전쟁이었고 모든 나라가 서로에게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무전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서 뜻밖의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언어들에는 아시니보인, 바스크, 체로키, 코만치, 크리, 모호크, 나바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군이 지역 원주민 미국인들의 방언과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첩자들이 그것을 해독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너무나도 기밀이어서 적군뿐만 아니라 펜타곤조차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4번째, 군대가 핵무기 제작에 쓴 물질은 너무 기밀이라 그들조차 제조법을 잊었습니다. 이 극비 물질은 포그뱅크라는 암호명이 붙어 있으며 W76, W78, W88 핵탄두 생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처음 이 물질을 만들었던 테네시주의 공장이 폐쇄된 후 수십 년 동안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군대가 같은 핵무기들을 개조하려고 하면서 다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잊어버린 화합물 제조법을 찾으려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린다면 앞으로 들을 이야기를 기대해 보십시오. 미확인 비행 물체가 은폐용 이야기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방법. 3번째로 펜타곤의 미확인 비행 물체 보고서들은 실제로 2024년에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공군은 실제로 기지에서 진행 중인 비밀 항공기 개발을 숨기기 위해 에어리어 51에서 UFO에 대한 가짜 뉴스와 사진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합니다. 은퇴한 공군 대령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가끔 미확인 비행 물체 관련 내용이 전략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가끔 외계인 정보는 신병들을 장난삼아 골탕 먹이려고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에어리어 51에서는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요원들은 신병들에게 얀키블루라는 비밀 외계인 부대가 있다고 거짓말해 신병들이 얼마나 오래 믿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 관행은 2023년 미 공군에 의해 공식 금지되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군사작전으로 실제로 보기 전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1번입니다. 미 육군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벌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76년 정치사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가 남북한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엔 지휘소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한 그저 평범한 미루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지휘소에서 나온 일행이 나무 가지치기를 하러 갔고 북한 군인들이 그들 중 2명을 도끼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폴 버니언 작전으로 이어졌고 미국은 미루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무 베기 작전에서는 그들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800명의 병사, 와 탱크, 헬리콥터, B-52 폭격기, F-4 팬텀 전투기까지 동원해 모두가 함께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해 북한군이 물러나고 도끼 살인 사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얼마 후 이제 정보 당국자가 미국의 외계인 미확인 비행 물체 회수 사실을 밝히다 영상을 확인하거나 다른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